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같이 챙겨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강 고민 해결해보기 전에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세차 계획을 잠시 미루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네, 비가 오면서 날이 부쩍 선선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와 함께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암동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 해안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남해안 많은 곳에 최대 8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5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선선하겠고요. 광주는 29도로 호남과 제주는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곳곳에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이제는 가을 옷을 꺼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신상폭로입니다. 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 학부모의 민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 해당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의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이 가게들의 영업을 다 중단하게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대전 관평동 미용실 또 김밥집 앞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좀 살펴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영업장들의 현재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용실 유리에는 살인자, 주동자라는 메모가 쓰여 있고요. 이 미용실 입구에 놓인 근조 화환에는 가해자 모두 대대손손 천벌받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김밥집 상황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했는데요. 최근 이 본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돼서 간판조차 떼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해 학부모들로 향했던 비난이 이제 그 자녀들의 폭로로 또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가해 학부모들의 이 자녀들의 행실에 대한 폭로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이에 따르면 김밥 가게 학부모의 자녀는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 앉아 욕설을 하기도 했으며 이 미용실 학부모의 자녀는 친구들에게 시비를 많이 걸고 자주 때려서 우리 반의 빌런이었다라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학교 학부모다라고 밝힌 네티즌은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교사의 괴롭힘을 주도한 사람은 미용실 엄마가 대장이 맞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알겠지만 네. 이런 걸로 또 괜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그건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청년 연체금입니다. 이 인터넷 은행에서 20대 고객이 빌리고 갚지 않은 돈이요. 1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금리가 높아서 연체를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금방 불어납니다. 따라서 20대의 신용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대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요? 맞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이 되는데요. 이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인터넷 은행 이 3사의 20대 이하 비대면 대출, 즉 이 개인 신용대출의 연체금은 무려 5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랑 비교했을 때 264%가 급등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연체율 측면에서도 20대의 연체율이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돈 필요하면 빌려 쓰고 보자 이건데 갚기가 힘드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인터넷 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20대의 연체율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20대들의 신용도에 대한 부실 우려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 20대 이하인 이 청년들의 가구당 평균 이 신용대출 잔고는 1,0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전 연령층의 평균 증가율이 4.4%였던 거에 비교하면 빚 증가 속도가 20대에 대해서는 15배가량 빠른 편입니다. 갚을 수 있으면 이게 빌려도 근데 되죠. 네네.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단 빌려놓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월급 또박또박 받아서 그걸로 얼마를 갚는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또 불안정하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폭탄 돌리기 이런 얘기까지 하는 무서운 네. 지경까지 와 있는데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민폐 손님입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요, 영업장 안에서 소주로 발을 씻는 손님을 제지하다가 자괴감을 느꼈다는 하소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식당 안에서 모두가 이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공간에서 소주로 발을 씻었습니다. 이거 참 황당한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도 지난 13일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네.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소주로 발 씻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나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라고 밝혔는데요. 영업을 하던 중에 이 테이블에 불판을 갈아주는 과정에서 한 손님이 발에 소주를 붓는 거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에 글쓴이는 이 바닥이 좀 흥건해졌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정중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 나 발에 화상을 입었는데 따가워서 그렇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래도 이 글쓴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제지를 하자 그 손님이 정색을 하면서 닦아고 주고 가면 되잖아. 청소기 주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반말과 함께 언성을 높이면서 소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막무가내들이 있어요. 막무가내들. 네. 이 지집 안방이냐고요. 아유, 참 어이가 없는데 이런 민폐 손님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자주 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자영업자도 몇 년 전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도 이제 올렸는데요. 아니, 한 아이 엄마가 종이컵 하나만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종이컵에다가 남자아이의 소변을 봤더라.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소변을 매장 밖에 화단에다 버린 다음에 그 종이컵을 그 사장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버려주기는 했지만 그 아이 엄마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라고 글쓴이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걸 정말 이걸 이게 돌려줘요? 상식선에서 하면 돼. 상식선. 이거 상식 아니잖아요. 상식 아니죠. 그 상식선인데 그게 안 되나? 참 답답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폭주족입니다. 이 한밤중에 도심에서 이 무리를 지어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근데 뒤쫓는 순찰차를 향해서 폭죽을 쏘아대질 않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대입니다. 10대들이 무리지어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했다. 이 자체도 놀라운데 그 다음 행동이 이제 순찰차를 향해서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10대들이 참 무섭습니다. 정말 어제 경남경찰청이요, 수차례 무리를 지어서 도시에서 폭주를 한 혐의로 10대 피의자 무려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만 19세 피의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고등학생들인 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15일과 17일 새벽 시간대에 이 경남 진주의 도심에서 고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헬멧도 쓰질 않았고요. 이 가운데 3명은 무면허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20여 차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더 황당한 일은 이 출동한 순찰차를 향해서 폭죽을 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스릴을 느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혼내줘야죠. 네. 혼내줘야죠. 다시는 안 그래. 아주 네. 눈물 쏙 빼게 혼내줘야죠. 그냥 그러지 마 하고 돌려보면 또 합니다. 네. 참.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2025년에 우리나라가 네.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대요. 네. 2년 후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그러게요. 근데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건강에 대해 관심은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 이게 의미가 또 있는 거잖아요. 건강만큼 정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이 얘기가 와닿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코너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하우스입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조용국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화분을 레옹이십니까? 이거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정수님, 혹시 나무의 나이를 알아보려면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아실까요? 그 정도는 당연히 알죠. 이거 나이테 아닙니까, 나이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처럼 사람도 허리를 보면 신체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반드시 허리가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젊다고 방심한 사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각각 다른 질환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두 가지는 다른 이름을 가진 각각의 질환이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은 또 아닙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에는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이 있습니다. 디스크의 바깥은 실타래와 같은 섬유질이 둘러싸여 있고 속은 수액으로 차 있는 말랑말랑한 젤리 주머니인데요. 이 디스크의 경우 나이가 들고 점차 수분량이 줄어 탄력이 떨어지고 충격이 약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디스크 속에 채워진 수액이 흘러나와 신경을 건드리거나 압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허리 디스크죠. 척추관 협착증은 뭔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주변의 인대, 디스크, 뼈마디의 변화로 신경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척추가 불안정해지면 디스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척추를 잘 붙들기 위해 인대가 점차 두꺼워지고 척추뼈는 맞닿는 마디 부위가 울퉁불퉁 웃자라게 되죠. 이렇게 변형이 된 척추뼈와 인대가 척추관을 침범해 좁아지고 척추관 속에 신경을 눌러서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다른 질환인 건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증상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증상이 차이가 있어요? 네, 두 질환은 증상에서 차이가 꽤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면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는 서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보다 덜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디스크에 가해진 압력이 줄기 때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서서 걸으면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허리를 숙여보아도 차이가 명확한데요. 다리를 쭉 뻗고 허리를 숙였을 때 허리, 엉덩이, 뒷다리가 당긴다면 허리 디스크, 반대로 허리를 숙여도 엉덩이, 다리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군요. 이건 기억해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원인도 궁금해요. 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허리 질환은 대체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허리에 가해지는 크고 작은 충격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문제는 이렇게 발병한 뒤에 아직 젊어 잠시 삐끗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나이 탓이려니 생각해 그냥 방치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두면은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허리 디스크를 마냥 방치할 경우 병이 조금씩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 다리 마비, 대소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은 통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당뇨병, 고혈압, 비만과 같은 성인 질환의 악화뿐만 아니라 골감소증, 근감소증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네요. 그 허리 통증이 사실 국민병이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겪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허리 디스크 환자는 197만 5,853명이었고요. 같은 해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179만 9,328명이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앓고 있는 질환이란 이야기죠. 진짜 많네요. 그럼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방법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사실 허리 디스크는 몸속 대식세포에 의해 자연 치유될 수가 있는 병입니다. 또 염증성 통증이기 때문에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신경치료나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초기라면 보존요법과 시술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심하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라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치료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그래도 안 오는 게, 그거 안 겪는 게 좋은데 예방법도 좀 알아야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걸을 때도 수시로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앉을 때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어 앉는 경우는 대부분 허리를 둥그렇게 숙여지게 됩니다. 네. 이보다는 윗몸을 앞으로 당기고 위쪽 가슴을 정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탁이나 책상이 있다면 팔을 이용해 가슴을 살짝 밀어 올려주면 좋은 자세를 쉽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서 허리 나이를 조금 계속 좀 연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조현국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혜연입니다. 밝으십니다. 다음 주제는 뭘까요? 다음 주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몸에서 위팔과 아래팔을 잇는 관절 부위로 굽히기, 펴기, 아래팔의 회전 기능을 수행하는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 매일 회전. 위팔, 아래팔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이게 위팔, 아래팔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이게 팔꿈치 아닙니까? 팔꿈치 아닐까요? 옐로 카드 드리려고 했는데 정답입니다. 맞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팔꿈치가 아파요? 골프 엘보우와 테니스 엘보우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골프 치는 사람,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여기가 아프다고. 이게 선수들한테 생기는 질환인가요? 네, 실제로 그래요.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에게 흔하게 발병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반인들에게 흔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골프 엘보우는 내측 상가염이라고도 하며 팔꿈치 안쪽 부위, 힘줄 손상에 의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하고요. 테니스 엘보우는 외측 상가염이라고도 하는데 팔꿈치 바깥쪽 돌출된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하다 보면 가끔 아플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팔꿈치가 이게 왜 아픈 거예요? 팔꿈치 질환은 즉 상가염은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원인입니다. 성별이나 기저질환과 상관없이 팔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죠. 컴퓨터로 일하는 직업, 주부, 목수, 요리사, 이것도 야구하시는 분, 이런 대표적인 직업군들이 있고요. 취미로 하는 운동에서 팔을 갑자기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골프나 테니스죠. 그럼 증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골프 엘보우의 경우에는 손목 관절을 손바닥 쪽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는 손잡이를 돌린다든지 주전자를 들고 물을 따를 때 악수 등 팔을 비트는 동작을 할 때 아파요. 직접 팔꿈치를 눌렀을 때 압통이 생기고요. 테니스 엘보우의 경우에는 손목 관절을 손등 방향으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져요.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팔을 편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제 들어 올릴 때, 그리고 주먹을 세게 쥘 때, 손목을 뒤로 젖힐 때 아프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아프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혹은 가벼운 근육통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손상된 팔꿈치 힘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인대 손상을 부르거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져 가벼운 움직임조차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으니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래도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 정도 이렇게 많이 써야 아픈 거면은 환자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약 86만 명의 환자가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상가염으로 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 됐어요. 실제 찾아오신 환자분도 그랬나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의 경우에도 60대 남자 환자분인데 골프 엘보우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파열이 심해져서 근육, 신경 손상으로 이어졌고요. 손가락 근력까지 약해지면서 생활하기 불편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진단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가면은 큰 진단 받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혼자 한번 잠깐 확인하고 싶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자가 진단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골프 엘보우의 경우 통증이 있는 팔을 손바닥이 보이게 쭉 뻗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손목 쪽을. 네, 이때 통증이 팔꿈치 안쪽에 생기면 이때 골프 엘보우가 의심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안쪽이 땡기긴 하는데 벌써요? 사람이 이렇게 땡기면 그냥 다 땡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 통증하고 찌릿한 통증이 있을 때. 찌릿한. 네, 그때 골프 엘보우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니스는요? 테니스 엘보우는 이제는 반대로 손목 쪽을 손등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네, 이때 팔꿈치 바깥쪽으로 통증이 생기면 이때는 테니스 엘보우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근데 네. 이 팔꿈치라는 게 이때 통증으로 이렇게 퇴장 탁 당하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골프 엘보우나 테니스 엘보우 같은 상과염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데요.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표제혈을 활용하는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이 있고요. 심한 손상의 경우에는 PRP 치료를 시행합니다. PRP 치료는 뭔가요? 네, PRP 치료는 본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성장인자, 줄기세포 등을 추출하여 손상된 부위에 직접 주사하여 회복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본인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주사나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편이고 약해진 힘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팔꿈치 질환 예방과 팔꿈치 근력 강화에 도움되는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양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네. 그리고 손목을 등과 손바닥 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젖히시는데 각각 15초씩 유지하고 힘을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 반복하면서 하루에 3번 10회씩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덕분에 팔꿈치 건강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혜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의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구독 영상으로 건강 챙길지 기대가 됩니다. 네, 건강 고민 해결해줄 구독 영상 살펴보기 전에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히 주치 박지혜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차윤아 식품생명공학 박사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한낮에는 뭐 햇빛 내리쬐면 좀 따갑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완연한 가을이에요. 날이 정말 네. 많이 풀렸습니다. 네. 뭐 여름 휴가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날이 좀 선선해졌고요. 계절이 바뀔 때라 그런지 저는 그 피부가 요즘 많이 좀 뒤집어지고 건조해진 걸 좀 느껴요. 맞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저 찬바람이 이렇게 살짝 불 때 되면 느끼는 게 이제 목이 칼칼해져. 맞아요. 목이 건조되고 코가 또 마르고 이런 증상도 나타나요. 근데 이맘때 이제 건강 체크하고 신경 써야 될 텐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체크하고 신경 써야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번 여름 유독 사실 덥고 습했잖아요. 사실 반면에 이 가을은 날씨도 선선해지고 좀 약간 사실 아침에 좀 쌀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쾌적해지기 때문에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죠. 여름철에 사실 덥고 사실 힘들어서 운동을 못했다가 이런 운동하기 좋은 이 가을 시즌에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계절이 변하는 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도 낮아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날이 쌀쌀해지면 일단 감기도 더 자주 걸리는 것 같고 무엇보다 뭔가 더 몸이 좀 피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온몸이 좀 느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맘때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운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 늘어나잖아요. 특히 주의해야 될 질병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운동을 많이들 하시면 좋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요, 하루 중에 어느 때 하는 게 조금 좋다라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잖아요. 그리고 일교차가 큰 이 시기에는 특히나 뭐 심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사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새벽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온도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동을 마친 후에는 꼭 마무리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운동을 알겠는데 운동 마친 후에 마무리 운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무리 식사, 마무리 뭐 이건데. 근데 무슨 마무리 운동까지 해요. 아우. 네, 그렇죠. 사실 보통 운동들 하신다 그러면 준비 운동 하시고 네. 본 운동 하시고 이러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겠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심박수가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게 사실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마무리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스트레칭을 하신다든지 가볍게 걸으면서 우리 올라갔던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이제 사실 겪게 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정환 아나운서 등산 매주 하시잖아요. 네. 마무리 뭐 식사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마시지 말고 마무리. 네.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모사 선생님에게 또 주의사항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마무리 운동을 안 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 또 날씨까지 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낮이랑 아침이랑 기온차가 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한의원에 제일 많이 오는 환자분들이요. 나 와서 찜질만 좀 해줘. 관절 질환, 관절병이 이때 또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맞아요. 관절. 이게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유 쑤신다 관절이 왜 이렇게 아파 이런 거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은 저만 하더라도 날씨 추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제가 목각 인형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안 움직인대요. 그런데 이게 날 추워지면 관절이 이렇게 굽는 것 같은 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네, 과학적 근거 벌써 본인이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신데요. 날이 추워지면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이 혈류 흐름이 좀 느려지게 되고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절 곳곳으로 가야 할 영양분들 또 재생 물질들이 잘 가지 못하다 보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겼을 때도 이게 회복력이 떨어져 갖고 자꾸 누적이 되는 거죠. 이런 통증 자체가. 그리고 원래 딱딱하면 잘 부러지게 되잖아요. 이런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수축이 돼서 경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이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바로 파열이 된다거나 상처가 생기면서 더욱더 아파지게 되니까요. 추워지는 이 가을 점점 이 관절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이럴 때 아버지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애를 주물러. 요즘 애들이 아빠 안 주물러요. 아빠들이 애 주물러줘요. 그래야 뭐 키가 큰다나. 근데 하여간 요 계절 오늘 특별한 주치의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박지혜 선생님,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신데 그러면 눈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환절기나 뭐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에 갑자기 뭐 눈이 갑자기 뭐 앞이 안 보인다든지 뭐 또는 뭐 이런 또 눈이 이상하게 아파갖고 뭐 응급실을 간다든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뭐 눈 건강이 특히 계절을 탄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뭐 가을 되니까 안과 좀 가봐라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맘때 주의해야 될 눈과 관련된 건강 주의점. 제가 키워드 힌트를 하나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추풍 낙엽, 주르륵, 사막. 풍낙엽이면은 가을바람에 가을바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건데. 근데 사막이 뭐지? 주르륵은 눈물이고 사막은 뭐 건조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저는 대충 느낌이 오는 게
요즘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날씨 변하는 게 눈에서 오거든요. 건조한 느낌. 요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눈이 시리고 건조한 거? 네, 맞습니다.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건조하고 냉랭한 공기에 우리 건성안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건성안은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부르는 안 질환인데요. 민감한 눈 표면을 촉촉하게 감싸주는 이 눈물층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눈물이 생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눈물층이 불안정해서 너무 빨리 마르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구가 뻑뻑해지고 불편한 것을 말하는 이제 전체적인 증상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나 저게 뭔지 알아요. 겨울에 이렇게 요 계절도 그래. 네. 극장에 갔다가 또는 건물에 들어가 있다가 밖에 나가서 찬바람 싹 돌면 눈물이 탁. 맞아. 감성 충만 영화를 보고 밖에 탁 나오면 눈물이 탁.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라고. 근데 눈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오늘 주제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죠. 자, 주제 주세요. 네, 건강구도 오늘의 주제는요. 갑자기 불편해진 눈, 안질환 대처법입니다. 네, 갑자기 눈이 뻑뻑해지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눈물 찍 나고 이런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볼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이 소프트렌즈를 워낙 오래 꼈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어떤 느낌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눈이 좀 시리고 저는 일부러 이제 인공누액이 없을 때는 슬픈 영상을 보면서 막 일부러 울 정도로 그 정도 저는 눈이 건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구 건조증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 안구 건조증의 대표적인 눈 증상은 이제 눈 시림과 이물감인데요. 이제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눈에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유난히 뻑뻑한 느낌이 들 때, 혹은 눈이 너무 피로해서 책이나 모니터를 오래 보지 못할 경우, 이유 없이 자주 충혈이 되거나 잘 사용하던 콘택트 렌즈 착용이 어렵다. 눈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바람이 불면 눈물이 많이 흐른다. 이거 심각해요. 빛에 민감해 눈부심을 자주 느낀다. 이 총 8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는 컨택트 렌즈를 아예 사용 안 하니까 네. 그거 하나 빼곤 다예요. 야, 오! 야, 저도 하나, 둘, 오늘은 셋, 넷. 많은 게 5개. 저도 5개. 5개. 5개고 지금 이재원 아나운서만 6개. 이 정도면 거의 만점들입니다. 네, 총 8개 중에 2개 이상에 해당되시면 우선 이제 주의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만약 4개 이상이다? 그렇다면 병원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의 개선이 시급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심각한데요, 우리? 안 돼, 그럼. 병원 가야 된다는 거네. 아니 근데 요즘에 이제 모니터 보는 분들도 많고 특히 요 핸드폰. 아우, 야,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주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환자들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구 건조증 환자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 안구 건조증 환자 수가 268만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에 214만 명에 비해서 약 50만 명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흔히 이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눈이 건조한 증상으로 생각들을 하셔서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안구 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요. 각막의 혼탁이나 시력 손상 혹은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요. 장기간 방치되게 되면 결막염이나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다른 안질환으로 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안구 건조증을 잘 치료를 하셔야 되죠. 자, 초기에 잘 치료해라. 요맘때 하여간 오늘 확실히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이것 말고도 또 챙겨야 될 눈 건강 더 준비돼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네, 구독 영상을 통해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시죠. 질환? 신명을 부른다고 하니까 또 확 무섭네요. 생각도 못했는데.
야, 이 통증의 실명까지 나오면 이건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특별히 뭐 사고가 나서 눈을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뭐 눈이 아프다 정도로 뭐 응급질환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이게 대체 어떤 응급질환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응급질환이란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고 이제 굉장히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응급질환은요, 시신경염입니다. 이건 생소하다. 시신경. 시신경염이면 시신경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신경에 염증이 생긴 걸 우리가 시신경염이라고 하는데요. 또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일단 시신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신경은요, 우리 눈에 맺힌 상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눈과 시각 중추인 뇌를 연결하는 전깃줄 같은 것이고요. 120만 개의 가느다란 신경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경 섬유에 이제 염증이 발생된 게 시신경염인데 증상으로는요, 일단은 눈 주위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색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며칠 사이에 걸쳐서 이제 시력이 점점 저하가 되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실제 제가 봤던 환자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한 50대 남자분께서 평소에 이제 양쪽 눈 시력이 1.0으로 매우 좋으셨는데 하루 만에 이제 안구 통증과 함께 시력이 0.1까지 떨어지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력 저하가 며칠 사이에 나타나지만 모든 환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환자처럼 갑자기 하루 만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력 저하가 시간이 흐르면 조금 대부분 다 회복이 되지만 또 문제는 재발이 잘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발 횟수가 많을수록 시력도 더 나빠지고 기능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증 찾아오고 그 다음에 다른 증상은 또 뭐가 있습니까? 시신경염의 두 번째 증상은 바로 색각 이상입니다. 색각 이상이란 원래 색깔과 다르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시신경염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로 그 이제 색각 이상이 그 시력 저하의 정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한 30대 젊은 여성분의 경우는 이제 오른쪽 눈에 시신경염이 왔는데 시력 저하는 평소에 0.8에서 0.6 정도로 미미하게 떨어졌지만 색각 이상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얼핏 그 통증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두통, 치통, 생리통 이런 것들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눈에 아프면 눈통인 거야 이거? 없어요 이런 눈통인 거야 안구통이지. 안구통인가? 아유 참네. 이게 어느 정도 아픈 거예요 도대체? 박사님. 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관절에도 통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신경에도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통증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안구 주변 통증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moving pai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것은 안구를 이제 위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일 때 특히 더 나타나는 통증이고 어느 특정 한 부위를 볼 때 더 악화되는 통증을 뜻합니다. 근데 그 밖에도 이제 광시증이라고 해서 실제로 빛이 없는데 이제 어떤 빛이 밝게 보이거나 번쩍번쩍 보인다거나 또는 뿌옇게 막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까맣게 보이는 이런 다양한 시야 결손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눈통 아니고요. 안구 통증에 거기다가 심각한 시력 저하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왜 응급질환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시신경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 화면 들어주시죠. 전선 그림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저게 피복이 벗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게 힌트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공대 나온 사람으로서 저런 거 딱 보면은 제일 걱정되는 건 합선, 우전, 그러면서 화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거 보니까 시신경염이라는 게 마치 합선돼 가지고 뭐가 번쩍하면서 오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네, 우리가 시신경염이 생기게 되면 좀 전에 시력 저하와 이제 색각 이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게 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때문에 시력 저하나 이제 색각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시신경의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신경은 이게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질로 된 수초로 감싸져 있는데요. 이 시신경은 미엘린이라는 수초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초가 망가지게 되면 마치 이게 피복이 벗겨진 전선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네. 망가진 전선으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시신경의 수초가 망가지게 되면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시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떨 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시신경염은 어떤 뚜렷한 원인 없이 그냥 이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이나 감염,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다른 전신 질환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예방 접종이나 감기를 앓은 이후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시신경염 집중 분석. 두 번째 내용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자마자 속상하네요.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 저도 희한하네. 희한하네.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 거예요? 네, 일단 시신경염은요 한 3분의 1 정도는 원인을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여성에게 조금 더 자주 발생이 된다라고 한 게 이 보고 때문에 그런데 2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시신경염이요 다발성 경화증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다발성 경화증 역시 20대에서 40대 여성들에게 빈번하거든요. 저잖아요, 30대. 네, 이 다발성 경화증인데 뭐냐 하면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몸이 점점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시력 저하가 좀 떨어지는 듯 하면서 내 몸 어딘가가 좀 마비가 된 느낌이 있다. 이러면요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교적 그 발생 빈도가 적다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시신경염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형적인 시신경염으로 앞서 말씀드린 2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고 보통 한쪽 눈에 이제 시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치료 없이도 2주 이내에 호전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시신경염과는 다르게 비전형적인 시신경염은 이제 보통 남자나 혹은 고령층에서 더 빈번하게 발병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신경염이라는 얘기도 저희가 조금 생소한데 이것도 갑자기 뭐 전형적인 시신경염, 비전형적인 시신경염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 두 개가 증상적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비전형적인 시신경염 같은 경우는요. 뭐 한쪽 눈에만 발생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시신경염과 달리요. 양쪽 눈에 동시에 이런 증상이 찾아오거나 혹은 한쪽 눈에 증상이 있었다가 또 반대쪽 눈이 증상이 생기거나 이게 빨리 증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양쪽 눈이 번갈아 가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통증인데요. 이게 통증이 보통은 움직일 때,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형적인 이 시신경염은. 근데 비전형적인 시신경염 같은 경우는 통증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에서 깰 정도이거나 이게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전형적인 시신경염으로 볼 수 있죠. 확실히 증상에서 뭐 뚜렷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면 통증이 심하다면 이게 호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전형적인 시신경염은 2주가 지나면 서서히 호전이 되는데 이런 비전형적인 시신경염은 이제 시력 호전이 없이 계속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 방법과 예후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형적인 시신경염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87%에서 시력이 0.5 이상으로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15년이 지나면 약 72%에서 시력이 1.0으로 호전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전형적인 시신경염은 양쪽 눈을 침범할 수도 있고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치료를 하더라도 실명에 이를 수 있는데요. 자꾸 재발을 하는 탓에 이제 장기간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네. 이거 치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경염에 걸리면 처음에 그 시작부터 치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시신경염은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전신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MRI 촬영이나 어떤 이제 혈액 검사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신경염의 치료는 정맥 주사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치료를 하게 되면 혈당이나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수면 장애나 소화 장애도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입원을 하셔서 의료진의 이제 관찰 하에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통증을 유발하고 또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응급질환. 사실 저희는 잘 몰랐던 질환이요. 네, 시신경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입원도 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요. 심각하네. 자, 다음 구독 영상도 살펴보죠. 구독 영상 주세요. 스마트폰. 많이 하죠. 근데 스마트폰 한다고 사시가 된다고. 너무 보긴 해. 네.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봐요. 점점 가까이 보기도 해. 네. 근데 이걸 저렇게 많이 본다고.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눈이 모이는 거잖아. 그죠? 네. 야. 놀랐어요. 우리 제작진 깜짝 놀랐어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을 좀 했다고 이게 사시가 된다? 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적은 있거든요. 특히 뭐 자기 직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면 눈이 많이 좀 뻑뻑하고 초점이 안 맞는 걸 좀 느끼는 그런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치. 밤에 불 꺼놓고 보다 보면. 네, 일단 스마트폰이 뭐 온전히 뭐 사실을 무조건 유발한다.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고발당할까봐 그렇게는 못하겠고. 근데 4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인한 뇌사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팀에 따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었는데요. 12명이 갑자기 뇌사시가 생겨서 응급실에 오게 된 겁니다. 이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했다고 해요. 자세도 이렇게 한 요 정도로. 한 20cm에서 30cm 정도 요 간격으로 놔두고 최소 4시간에서 최대한 8시간 정도를 휴대폰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안쪽으로 안구가 몰리게 되는 뇌사시 증상이 생겨가지고 놀라서 이제 병원에 왔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4시간, 하루 이렇게 나눠서 4시간인지 아니면 4시간 동안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지 4시간 동안 이렇게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짬짬이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짬짬이 나눠서 4시간을 사실 4시간 이상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4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하루 중에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4시간 이상 볼까? 이렇게 아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어플리케이션 분석 업체에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제 사용 시간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1분기에 사용량을 보니까 평균 4.7시간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같은 시기에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5.2시간으로 굉장히 급증한 걸 볼 수 있었죠. 그래, 3년 만에 한 11% 넘게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4시간 이상 볼 것 같아. 근데 스마트폰 4시간을 쭉 보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OTT 드라마 그냥 몰아서 보게 하면 그렇죠. 저도 뭐 한 쉬는 날 4시간 스마트폰으로 볼 때 있거든요. 나는 그거 연속해서 한 30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파. 그러니까 아니 평균이 이거면은 이렇게 안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는 분들은 한 10시간씩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지금 딱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제 사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보통 스마트폰은 우리 눈앞에 굉장히 가깝게 두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눈은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눈을 안쪽으로 모으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는 이 자세를 장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눈의 안쪽 근육인 내직근이 강화가 됩니다. 눈동자가 안쪽으로 몰리는 뇌사시가 유발될 위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행히 스마트폰 장시간 근거리 작업으로 유발된 이제 후천적인 이런 뇌사시는
근거리 작업을 줄이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리 작업을 줄였는데도 이 사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 이게 결국 이게 그런 자세 너무 가까이 오랫동안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그냥 경직되면서 그냥 부착화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스마트폰 사실 어디서 제일 많이 또 보게 되나요? 자기 전에 침대에. 맞아요. 옆으로 침대 누워서. 위에서. 맞습니다. 네. 딱 지금 그 자세를 얘기하고 이렇게 싶었는데 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보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맞아요. 응급실에 갈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옆으로 누워서 옆에 이렇게 놔두고 스마트폰을 보는데요. 사실 이게 몸은 내 자세는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안구에게 있어서는 이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 옆으로 누우면 사실 이것도 중력에 의해서 약간 쏠리게 되는데 이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눈에 계속 힘이 들어가고요. 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쉬지 않고 계속 그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옆으로 누워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피로도를 느끼게 되고 눈에는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는 많이 보지 않는 걸로 알람만 맞춰놓고 핸드폰은 빨리 멀리 던져놔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전에 사실 핸드폰 보는 것은 굉장히 좀 피해야 될 이제 사실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사실 이 핸드폰을 자기 전에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옆으로 누운 자세 말씀드렸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베개에 한쪽 눈이 좀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만 핸드폰을 계속 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 눈을 가리고 한쪽 눈으로만 계속 장시간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화면들을 보게 되면 시력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요. 이게 장시간 이게 습관화되게 되면 이게 사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하죠. 네, 덧붙여서 성인 사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성인에서 갑자기 발생한 복시를 동반한 사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흔한 원인으로 뇌신경 마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뇌신경 마비는 이제 뇌종양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인한 것뿐 아니라 이제 당뇨나 고혈압 이러한 혈관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구에 부착된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인한 것도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갑상샘 기능 이상으로 인한 이제 안질환인 갑상샘 암병증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인 사시를 검사할 때는 반드시 이제 필요할 때는 MRI나 자세한 혈액 검사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이 영향이 크다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왜 스마트폰을 봐? 서로를 봐요. 아유. 이재용 아나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이고. 몰랐네요. 나도 살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도 이제 나타나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보면 아이들, 그러니까 9살 이전, 9세 이전의 아이들에게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이제 저희도 아이가 좀 사십기가 있어서 안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그냥 나이 먹으면 알아서 좋아져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해서 오는 거라고 그냥 안구 운동만 열심히 시켜주시던데 대부분 이제 9세 이전, 9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육의 발달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육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성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사실은 발생될 수 있는 증상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사시 증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 사시를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과 함께 이제 눈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눈을 과도하게 자주 깜빡이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기울여서 보거나 두통, 복시, 흐릿한 시야가 자주 발생한다. 눈동자가 자주 흔들리거나 눈을 자주 비빈다. 이러한 증상들이 3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릴 방법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신 다음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 놨는데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앞에 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네. 앞서 나 사시면 어떡하지라고 했거든요. 제가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검사를 해야 되지만 네. 집에서 그냥 가족분들과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볼 때 눈이 똑바로 정의로 정렬되지 않는 게 사시이기 때문에 이제 사시가 생기면 한쪽 눈이 뭐 오른쪽으로 하거나 왼쪽으로 하거나 위아래로 이제 다른 쪽으로 틀어지는 게 사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검사를 해보실 건데요. 네. 똑바로 서서 저기 이제 제가 근거리 앞에 물체가 볼게요.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좀 봐주시고요. 네. 자, 이쪽에 가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다른 분이 물체를 잡고 있어 주시면 되고요. 네. 똑바로 서서 이렇게 화면, 저희 카메라를 응시를 해주시고 네. 제가 이 손으로 한쪽 눈을 22초 동안 가렸다가 반대쪽 눈을 2초간 가릴 겁니다. 이제 예인님은 계속 카메라만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보고만 있으면 돼요? 네,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볼 건데요. 네. 이제 보시면서 검사자는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 전혀 안 했죠. 네. 오. 네. 맞아요? 잘 산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정리이십니다. 선생님 일단 이쪽으로 와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사시 치료는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우리가 원시로 발생한 조절 내사시 같은 경우는 원시 교정 안경을 착용을 하면 되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흔한 외사시의 경우는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술은 눈동자가 원래 정의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방금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눈동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시가 아닌 거고. 그렇죠. 네. 사시일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시인 경우는 이제 눈동자가 다시 정의로 향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던 눈이 안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내사시인 경우는 안쪽으로 있던 눈이 다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검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영상을 찍으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해줘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합격. 저는 안 움직였죠?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지금 스마트폰도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어른들은 자가진단이나 또는 진단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근데 아이들은 저 검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특히 지금 이제 그 아이들 키우시는 이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손주가 혹시 손녀가 혹시 이게 사시가 아닌가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알려줄 방법 같은 것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애 키울 때 눈 잘 봐, 눈동자 돌아가는지 잘 봐야 돼.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잘 봐야 돼? 어떻게 보라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력 발달 상황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아이한테 뭐 시력 발달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이들이 불편함을 잘 이렇게 사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밖에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눈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 내사시 같은 이제 안쪽으로 몰리는 유아 내사시 같은 경우는 생후 한 6개월 이전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시 각도가 이렇게 큰 경우, 그러니까 사시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벌어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만 한 1세에서 2세 사이에 그 이전에 해주시는 게 수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이 수술적인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이게 아이들은 성장을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육이 성장을 제대로 이 안구와 성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 기능적으로 이 융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나중에 시력 저하나 사실 사시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사실 안과 검진을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할지 선생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소아 스스로가 본인에게 어떤 이상이 있는 걸 알아채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뭐 아이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실제로 사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대한안과학회에서 빨리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이게 명확하게 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생후 3, 4개월에도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 때, 눈동자의 색이 이상할 때, 한쪽 눈을 감거나 눈 위치가 이상할 때, 고개를 기울이거나 옆으로 돌려서 볼 때, 빛을 잘 보지 못하고 눈부셔할 때, 물건이나 책, TV 등 너무 가까이서 볼 때 또는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유전 질환이나 눈과 관련된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병원 방문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과 검진이 아주 어릴 때도 가능해요? 네, 물론입니다. 그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안과 검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게 의심되신다면 빨리 안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요. 눈에 아무리 이상이 없더라도 만 2세에서 3세부터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제가 했던 검사를 아이들이 해보는 건 어떨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건강은요, 진짜 3대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할머니들이랑 아이들이 크면 절대로 애가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제가 사실 시력이 되게 좋은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만 찡그려도요, 할머니가 제 눈 나빠졌다.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 맞네. 근데 네. 그걸 우리 어머님도 손재 똑같이 해요. 우리 애가 조금만 컴퓨터 하다 살짝만 찡그리면 제 눈 나빠. 빨리 병원 가라. 빨리.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결명자를 할머니가 얼마나 매겼는지 나는 눈이 나빠진 적이 없는데 종일 결명자가 매기는 거예요. 눈 안 좋아. 눈 좋아져야 된다고. 근데 그 덕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아까 이제 했던 우리 검사법 있잖아요. 영유아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한데요. 걔네들은 사실 우리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라든가 색이 진한 물체들 있잖아요. 뭔가 순간 딱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이용해갖고 집중을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려주면서 안구가 따라서 움직이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검사를 해본다 그러면 아이들 사시에 대해서도 좀 검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게 협조가 잘 안 되던데. 그렇죠. 이렇게 이거 잘 봐 그러다가도 또 저쪽에서 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맞아. 그걸 말릴 수가 없거든요. 고개가 돌아가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신지 눈이 괜찮게 좀 뭐 대충 잘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 예전에 필름 카메라 많이 쓸 때 보면 카메라 그 사진을 딱 받았을 때 좀 약간 제대로 안 나왔다라고 했던 게 프레시를 잘못 터뜨리면 눈에 빛이 이게 딱 번짐이 나오면서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네. 요즘 핸드폰 쓰시면서는 거의 플래시 기능 안 쓰시죠. 오히려 그냥 그거는 어두울 때, 빛 비칠 때만 쓰잖아요. 하지만 아이들 사시 검사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진을 찍으실 때 플래시를 한번 터뜨려 보세요. 플래시를 터뜨리면 이 각막에 이 빛이 반사가 되거든요. 빛이 반사되는 그 위치를 보고요. 이게 좌우로 대칭 쪽으로 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이들 굳이 어렵게 집중시키지 않고요. 그냥 사진 한번 찍어서 그 대칭을 좀 보고 사시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시인지 아닌지 판단이 좀 늦어가지고 치료가 늦어졌을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소아사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각을 다투는 응급질환도 아니고요. 근데 치료의 적정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그 아이의 시력 발달을 저해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약시가 발생하거나 입체시 저하 등의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제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치료는 사시의 종류나 발현 빈도에 따라 약시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을 이제 감별하게 되는데요. 방치하게 되면 성인에서는 회복하기 이제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 구독에서 눈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네. 그 정도로 눈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봤고 네. 신경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그 옛말이라고 하셨는데 옛말 얘기해 보니까 궁금한 게 옛날에는 정말 안과 기술이 지금과는 좀 달랐을 거여서 한의학적으로 뭐 아니면 이 눈 관리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이 얘기하는 게 되게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영상을 안 봤으면 하는데 그 이유가 동의보감에 당연히 이제 안과 질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눈이 나빠질 수 있다. 눈에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로 공부를 많이 하면 책을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안 봤잖아. 이 구절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야 이걸 핑계로 애가 공부를 안 하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중에서도요 밤에 작은 글씨를 많이 봤을 때 특히 눈이 나빠진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전에는 벌써 500년 전, 조선 시대입니다. 그때 밤에 우리 이런 불빛이 조명이 없잖아요. 없어, 조명이 없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네, 요즘에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밤에 시력이 나빠질 정도로 우리가 빛이 없질 않아요. 방에 불 다 켜놓죠. 스탠드 켜놓고 공부하니까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들 술 많이 마셔도 눈이 나빠질 수 있다. 열이 오르면서 무조건 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여러 가지 중에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치료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치료법 중에 하나가요. 눈이 좋아지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어라였습니다. 눈을 오래 감고 있으면 눈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공부나 이런 이제 과로로 인해서 눈이 나빠졌을 때는요. 기간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3년을 눈을 감고 있으면 3년을 눈을 감고 있으면 시력이 좋아진다. 시력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안 좋았던 것들이 뭐 안질환이 모두 좋아진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그 옛날에 진짜 3년 동안 눈을 감고 있게 했을까요? 눈을 가려놓고 네. 3년을 편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뭐 3년 동안 뭐 귀 안 듣고 뭐 이런 건 얘기 들어봤어도 3년 동안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라는 건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근데 어쨌든 동의보감에 의하면 술 마시고 책 보지 마라. 네. 그러니까 술도 안 마시고 책을 많이 마시면 너무 좋겠는데 이 얘기가 잘못하면 저렇게 또 변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좋은데요. 환한 곳에서 눈 편하게 너무 이렇게 아래로 깔려 보지도 말고 안쪽으로 좀 편하게 보여준다고 그러면 너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눈에 좋은 마사지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수시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손을 좀 따뜻하게 문질러 주시고요. 이제 열이 발생이 되면 이 안구를 이렇게 눌러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록에 의하면 손을 따뜻하게 해서 14번씩 한 번 할 때 딱 14회씩만 눌러주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세게 꾹꾹 누르는 건 아니고요. 손 열을 내서 좀 이렇게 열감만 갈 수 있게 이렇게 14번씩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게 되는, 눈이 맑아지는 방법으로요. 여기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 속눈썹 있잖아요. 속눈썹을 따라서 쭉 와서 이 안쪽에 있는 이 구멍을 27번을 눌러주라고 했습니다. 27번. 네. 꼭 27번. 꼭 27번만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와서 바깥쪽도 27번입니다. 그리고 손을 비벼서 또 손가락을 이용해도 좋고요. 누르고 그 다음엔 바로 밑에 있는 이 광대뼈를 마사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마사지를. 요것도 횟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 14번 정도 해주시고 손을 비벼서 이제 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겁니다. 완전 땡겨지게끔, 귀가 완전 땡겨지게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귀가 땡겨지게. 요건 40번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40번. 네. 복잡해. 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손을 다시 해서 27번 정도 이마를 이런 식으로 눈썹부터 우리 발재까지 머리카락이 나는 곳까지 이렇게 이걸 27번 해주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이렇게 손 비벼갖고 이 주위를 다 마사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눈 주위 전체를 마사지를 해서 혈류 흐름을 좋게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굳이 몇 번 이렇게 몇 번 정해준 이유도 우리 사람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질 않거든요. 하란 얘기니까요. 눈 뒤에 마사지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돼. 오늘 마지막으로 눈 건강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좀 해주세요. 박지혜 선생님. 이제 신경안과적인 질환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시면 바로 병원 또는 응급실을 찾아가시길 권유드리고요. 또 소아의 경우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눈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주시고 또 이상이 없더라도 만 2세나 3세부터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말에도 비 소식이. 네, 주말 내내 비 예보 나와 있어서요. 외출하실 때는 기상 정보 체크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날이 정말 이제는 뭐 낮에도 선선하고 밤은 좀 쌀쌀해지거든요.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